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9시 23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좀 늦었지만 책을 좀 더 읽고 술을 한잔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강제 휴가를 당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좋은 날들에 지금은 이렇게 좋은 날 술 한잔 안 할 수 없죠. 자, 오늘 날씨도 조금 풀렸어요. 이쪽 서울 쪽이 덥고 이쪽 남쪽은 지난주처럼, 며칠 전처럼, 아니 심지어는 어제까지처럼 막 그렇게 무덥진 않습니다. 그냥 더운 정도예요. 그래도 33도는 넘어가더라고요. 내일은 36도 뭐 이렇게 예보가 돼 있던데 내일은 조금 또 더울 모양입니다. 지금은 쉬어서 좋은데 이제 결제일들이 다가오면 이제 또 걱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머니 인류의 역사 12장 돈의 주교 오디오북을 낼 텐데요. 제가 한 3권 정도 경제 주관으로 책을 읽겠다고 했는데, 이전 시간에 세속의 철학자들 요거 소개시켜 드렸죠. 이제 아마 마지막 권으로 이 책을 읽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예. 경제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곳, 돌베개 출판사. 자, 여기 저자 소개를 좀 볼까요? 카페 주인 유시민은 아이가 둘 달린 중년 남자다. 그는 얼마 전 1년 반 동안 진행해왔던 MBC 100분 토론 진행자 일을 그만두고 시사평론가로 복귀했다. 시사평론가란 사실 고학력 백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언가 직함이 없이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몹시 어려운 대한민국의 사회풍토에서는 무척 요긴한 타이틀이긴 하다. 유시민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독재자 전두환한테 겁없이 대들다가 2번이나 감옥에 가고 제적을 당하느라 경제학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 없이 순전히 안면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경제학 카페를 여는 데 필요한 지식은 뒤늦게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으로 유학을 가 5년 동안 다시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것이다. 지식 소매상임을 자처하는 유시민의 특징으로는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단순 무식한 용기를 들 수 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97 대선 게임의 법칙, Why Not, 불온한 자유주의와 유시민의 세상 읽기, 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유시민과 함께하는 유럽 문화 이야기 등 그가 낸 책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활자 매체에 실었던 시사 칼럼은 모두 그러한 개성의 산물이다.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네. 이 유시민 작가 선생님께서는 돌베개 출판사에서 책을 주로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돌베개 출판사는 참 보물을 얻었죠. 책만 내면 뭐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자, 차례 5 경제학 카페를 열면서 경제학 카페를 열면서 제1부 인간과 시장.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제레미 벤담. 시장 경제도 계획 경제다. 아담 스미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 대박의 경제학. 사회보험 위험의 국가관리. 마약 매매춘 포르노의 경제학. 누구나 자기 몫을 가질까?
2부 시장과 국가, GNP의 허와실,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로버트 오웬, 저축도 때로는 악덕이 된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 모든 독점이 사회학은 아니다, 새만금 사업가, 외부 효과, 의료 서비스 시장과 정보 불균형, 조세 정의에 대하여, 국가 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의 실패와 이익단체 정치, 지역주의 정치경제학, 합리적 다수결은 없다, 마르케스 드 꽁도르세, 제3부 시장과 세계, 자유무역의 수혜자와 피해자, 데이비드 리카도, 프리드리 리스트, 자유무역과 기득권, 환율의 마법, 달러의 세계 지배, 국제금융자본의 모럴 해저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독자를 위한 권장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밌겠어요? 네. 책까지 딱 이제 읽고 경제주간 1차 경제주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돈의 주교 230쪽 시작하겠습니다. 절름발이 악마.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에게 비단 양말을 신은 똥덩어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악당이었음이 틀림없다. 나폴레옹이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립했을지 상상이 가는가? 그 모든 사기꾼들, 아청꾼들, 몰락해가는 오만한 귀족들, 권력에 목숨 거는 과격한 자코뱅 당원들까지 생각해봐라. 저 표현은 모욕치고는 꽤 감성적이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판이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생생한 표현을 이끌어냈을까? 비단 양말을 신은 똥덩어리. 탈레랑 가로 열고 샤를 모리드 드 탈레랑 페리고르,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나폴레옹 전쟁을 거쳐 왕정 복구 시기까지 활약한 프랑스의 정치인, 일명 탈레랑 가로 닫고 은 주교이자 정치인, 금융가, 외무장관, 혁명선동가, 연쇄불륜남, 속을 알 수 없는 외교관이자 살아남는 데 능한 정치인이었다. 표시가 있습니다. 탈레랑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더프 쿠퍼의 탈레랑을 참고하라. 재능과 사기꾼 기질을 동시에 타고난 영민한 책략가였던 그는 다리를 절었지만 그것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그는 여러 권력자들을 거치며 살아남았고 궁정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던 시절 탈레랑은 참수당한 국왕보다 오래 살아남으며 스스로를 급진주의자로 재창조했다. 그가 어떻게 나폴레옹의 외무장관이 되었는지는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지만 결국 그는 나폴레옹을 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배를 갈아타며 국가의 패배 중에 개인의 승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1814년 패전국 프랑스를 대표해 빈 회의의 수석 협상가로 다시 등장했다. 대세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탁월했던 탈레랑은 교회에서 의회에서 국왕으로, 그 이후에는 자코뱅 혁명당원으로, 망명으로, 나폴레옹에서 다시 왕으로 갈아탔다. 이렇게 수차례 진영을 바꾸고도 목숨을 부지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수없이 편을 바꾸면서도 막대한 개인 재산과 수많은 정부, 광대한 토지, 호화로운 예술품 컬렉션까지 손에 넣고 프랑스와 유럽 역사상 가장 격변했던 혁명의 30년 동안 언제나 승자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건 교활함과 무자비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그의 동료였지만 그에게 배신당한 성직자들이 그를 절름발이 악마라고 불렀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1720년 존 로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프랑스에서는 화폐에 대한 혁신이 금기시되었다.
반면 프랑스의 숙적인 영국은 남의 회사의 사건을 겪고도 금융혁신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영국은 자본시장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활성화된 영국의 자본시장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새로운 기술에 자금을 댄 투자자들과 자본시장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은 그토록 눈부시게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공장과 기계의 도입, 운하건설, 깊은 갱도를 이용한 광산 개발, 그리고 새로운 도시 건설까지 산업화에는 무엇보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산업혁명은 기술의 승리인 동시에 금융의 승리였다. 영국의 채권 시장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보험산업은 그 위험을 완화해줬다.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거대한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모인 자본의 힘은 영국을 전혀 다른 성장 궤도로 올려놓았다. 투자 리스크만 잘 관리하면 더 많은 자본이 시장에 풀리고 수익에 대한 기대가 커져 집안에 숨겨놓았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향한다. 관리만 잘한다면 하나의 금융상품은 또 다른 금융상품을 낳고 자본은 점점 더 경기에 깊숙이 스며들어 기업 활동 비용을 낮추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 영국은 네덜란드식 금융 시스템을 수용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다. 그렇게 해서 18세기의 런던은 금융의 중심지로서 17세기 암스테르담이 차지했던 위상을 이어가게 되었다. 물론 영국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해전에서 세 차례 승리한 것도 큰 몫을 했다. 이렇게 영국이 금융혁신을 이루는 동안 프랑스는 후퇴의 길을 걸었다. 존 로가 퇴장한 이후 금융에 관여하는 자는 누구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새로 생긴 은행들은 은행이라는 간판을 내걸지도 못하고 대신 예금이라는 뜻의 캐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정도로 은행에 대한 신용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 이렇게 프랑스는 아직도 원시적인 금융 시스템 안에서 허덕였다. 프랑스 왕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제네바의 칼뱅파 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 했다. 부족한 재정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 이런 재정 문제를 루이 14세의 재무장관 장 콜베르는 이렇게 표현했다. 세금이란 거위가 소리를 내지 않게 하면서 깃털을 최대한 많이 뽑는 기술이다. 무역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혁신을 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민첩한 네덜란드가 영구채를 발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킨 지 150년이 지난 시점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프랑스는 아직도 바빌로니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원시적인 조세제도에 묶여 있었다. 프랑스 경제는 늘 불안정한 재정에 시달렸고 자금이 부족하면 어김없이 정치도 흔들렸다. 왕실 재정이 흔들렸던 원인 중 하나는 군사 원정과 당파 싸움을 왕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왕과 성직자의 관계가 깊었다. 왕은 추기경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의식을 치렀고 추기경들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귀족 가문에서는 장남이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차남은 보통 성직자로 키우기 위해 교회로 보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직자가 된 사람 중 한 명이 훗날 프랑스 혁명의 금융 천재로 등장한다. 프랑스 혁명은 왜 실패했을까? 프랑스 혁명은 결국 돈, 특히 세금에 대항한 혁명이었다. 프랑스는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결국 참다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막 혁명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
선전선동보다 은행과 화폐 경제에 대한 집중 강의가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돈 없이는 쿠데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결한 이상과 번드르르한 수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부분의 혁명이 결국 돈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가들은 대개 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혁명은 곧 무너질 부패한 정권의 불공정한 조세 제도를 표적으로 삼는다. 가난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자들의 호화로운 삶이 유지되는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등 어디서든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늘 평등을 외쳤다. 대부분의 혁명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다. 누가 돈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왜 더 많이 갖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우리 손에 넣을 것인가? 예, 그렇죠. 바리케이트를 넘는 격렬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혁명가들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즉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새로운 집권 세력은 기존의 조세 제도에 의존할 수가 없다. 바로 그 불공정한 세금을 타파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1789년 6월 17일 새롭게 구성된 프랑스 국민의회가 가장 먼저 내린 조치는 기존의 모든 세금을 불법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하지만 세금 없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혁명 정부가 들어선 프랑스는 돈을 빌릴 수도 없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기도 전에 자본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남은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지만 국가의 노래는 바뀌었어도 돈의 기본 원리는 그대로였다. 너무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 게다가 모든 자원이 전쟁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찍어내면 그 결과는 바로 초인플레이션이었다. 화폐는 언제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민은 정부가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줄 거라고, 필요할 땐 그 화폐를 뒷받침하는 자산으로 돌려줄 거라고 믿을 때에만 그 화폐를 신뢰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지폐를 사용하면서도 그 지폐를 받쳐주는 실제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지폐를 부의 저장 수단으로 여길 뿐 지폐에 담겨있는 사회적 약속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늘날에는 지폐 한 장만으로도 충분한 신뢰가 생긴다. 종이화폐는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처음엔 사람들이 의심하다가 점점 신뢰를 하게 되고, 그러다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습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프랑스 혁명가들도 존 로가 만든 지폐의 마법이 자신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먼 대륙을 기반으로 한 투기성 회사의 허황된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실제 자산이 필요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절름발이 악마가 등장한다. 고상한 수완가 탈레랑은 귀족 가문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배울 만큼 배웠음에도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군인이 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성직자가 되었다. 그러나 탈레랑은 주교가 되기 위한 야망을 키워나갔다. 그는 죽어간 아버지를 설득해 루이 16세에게 자신을 오탱 지역의 주교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승진을 막아달라며 교회에 간청했다. 믿었던 어머니에게 발등을 지켰다고나 할까? 그러나 결국 왕은 탈레랑을 주교로 임명하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아직은 괴가 천선할 시간이 있다며 안심시켰다. 루이 16세는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 왕은 아니었던 것이다. 혁명의 해인
1789년 탈레랑은 주교뿐 아니라 성직자 총대표가 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 직책에 오른 후 그는 교회의 자산과 활동을 면밀히 조사했고 철저한 회계 감각을 바탕으로 교회의 재정 상태를 파악했다. 이로써 탈레랑은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순자산 규모를 계산해낸 인물이 되었다. 그가 파악한 회계 자료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사람에게 들어간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였다. 탈레랑을 돈의 주교라 부르기도 한다. 그가 교회를 대표해 재정 문제를 다루면서 재무총감인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과 긴밀히 협력했기 때문이다. 칼론은 탈레랑에게 은행업, 금융, 재정정책, 부채관리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쳤다. 또 그는 고급 요리를 활용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도 알려주었다. 칼론의 수석 요리사 올리비에는 소스 전문가 파시티에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재정정책을 논하는 회의 자리에 호화로운 만찬을 준비했다. 탈레랑은 인류 요리사들이 준비한 최고급 요리가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일찍이 깨달았다. 왕이든 외교관이든 금융가든 맛있는 요리 앞에서는 귀가 열리기 마련이다. 요즘 기업인들 중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 후에 나폴레옹의 외무장관이 된 탈레랑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외교관보다 요리사가 더 필요하다. 호화로운 만찬들 사이사이 돈의 주교 탈레랑은 프랑스 경제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교한 지식도 쌓아갔다. 당시에는 생산의 자유, 무역의 자유라는 새로운 경제 사상이 급부상했는데 이는 뱅상 드 구르네와 프랑스와 케네 같은 사상가들의 경제 이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경제 사상은 정치적 자유와 과학 연구의 자유를 강조했던 더 큰 철학운동의 한 갈래로 훗날 계몽주의라 부르게 된다. 경제학과 자유는 혁명의 동지였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와는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였다. 그렇다면 이 기득권층 주교가 어떻게 그런 혁명적인 사상가들과 어울릴 수 있었을까? 비밀은 바로 프리메이슨 모임이었다.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는 주교이자 미식가일 뿐 아니라 프리메이슨의 핵심 멤버였다. 그 당시 프리메이슨 모임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혁신적인 생각들이 넘치는 곳이었다. 프랑스의 미래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콩도르세, 로데레르, 티르고 같은 뛰어난 경제학자들도 트랑트라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탈레랑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경제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유력한 인맥까지 쌓은 것이다. 위대한 생존자 1789년 5월 바스티유 습격 2달 전 탈레랑은 주교 자격으로 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교회 밖에서 새 삶을 꿈꿨고 혁명이 그 기회를 주었다. 1789년 10월 프랑스가 혼란에 빠지고 의회가 갈라진 가운데 자신감 넘치는 탈레랑은 자신이 믿을 만한 일꾼이라 주장하며 스스로를 재무장관 후보로 내세웠다. 그는 왕과 주교, 귀족들이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다. 빨리 거처를 정해야 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정해야 할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프랑스가 국가 부채를 청산하려면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35살의 탈레랑 주교는 명민한 계획을 내놓는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했는데 바로 프랑스 내 모든 교회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것이었다. 동료 주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막상 일이 벌어진 후에야 그가 등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회를 제외하면 누가 이 계획을 싫어했겠는가? 왕은 책임에서 벗어났고 귀족들은 재정적 압박이 완화됐으며 국민들은 열광했다. 좋은 와인과 카망베즈 치즈로 살이 오른 추기경들이 그들의 눈에는 악당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탈레랑의 계획은 2세기 전 헨리 8세의 방식을 따라한 것이었다. 그는 강제로 몰수한 교회 재산을 팔아 그 수익으로 국가 부채를 갚으려 했다.
그러면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새로운 자금을 조달해서 국가 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탈레랑은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존경받던 개별 성직자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성직자들이 주일 헌금만으로도 연간 8천에서 8,500만 리브르, 가로 열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원 정도이다. 가로 닫고 정도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계산했다. 그래서 본당 신부들에게는 매년 1200 리브르, 가로 열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하나로 약 4,700만 원 정도, 가로 닫고 의 급여와 숙소를 국가가 지원하고 대신 교회 재산은 나라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자고 제안했다. 잘난 척하며 권위만 내세우던 주교들만 빼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이었다. 1789년 11월 탈레랑은 국유재산은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제안을 국민의회에 상정했다. 이 제안은 혁명 초기의 주요 지도자들 중 한 명이자 뛰어난 연설가였던 친구 미라보 백작의 제청을 받았다. 그의 지지 덕분에 국민의회는 교회의 토지를 국유화하기로 결의했고 이후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네, 생선을 좀 뒤집고 왔습니다. 혁명 정부와 화폐 발행기. 프랑스 혁명에 자금을 조달한 수단은 아시냐라는 혁명 화폐였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서 확인했듯 역사의 전환점에는 언제나 중요한 금융 혁신이 있었다. 돈의 역할과 역사적 사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1789년 12월까지 국유화한 교회의 토지를 담보로 혁명정부는 4억 리브르 규모의 새로운 화폐 아시냐를 발행했다. 아시냐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교회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금과 은으로 아시냐를 사기 시작했다. 숨겨져 있던 귀금속 시장이 풀리면서 프랑스의 자본시장이 열렸다. 프랑스에는 교회 땅이 많았다. 당연히 전국에 걸쳐 이 땅을 모두 팔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혁명 정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당장 자금이 필요했다. 그 때문에 혁명 정부는 아시냐 한 장에 5%의 이자를 지급했다. 토지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과 은도 이자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아시냐를 사면 투자금의 5% 수익이 보장되었다. 아시냐는 정부가 발행한 일종의 국채로 몰수한 교회 재산을 담보로 했다. 탈레랑이 이끄는 재무부는 이것을 이용해 국가부채를 관리했다. 아시냐는 고액권만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는 않았다. 또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처음 받은 아시냐는 태워버리기로 했다. 이렇게 교회 땅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게 넘어갔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다. 탈레랑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과 혁명 세력을 동시에 지지해줄 세력을 구축했다. 그는 대중을 다루는데 능숙했다. 이로써 중산층 농민들이 그동안 도시 시민과 지식인 중심이었던 혁명의 지지 세력으로 합류했다. 두 세력의 결합은 정말 탁월한 전략이었다. 초기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저항 세력이었다.
그들은 교회의 토지 매각 대금을 오직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만 살펴보면 프랑스 혁명은 중상층의 개혁 운동으로 보일 수 있다. 이들은 화폐 개혁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부르주아 혁명가들, 즉 자코뱅파는 지금까지 이 책에서 살펴본 상인계층으로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기를 원했지만 근본적인 화폐의 질서가 뒤바뀌는 걸 원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초기 프랑스 혁명은 서민들의 반란이라기보다는 권력층 내부의 권력 다툼, 일종의 궁정 쿠데타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일어난 혁명은 진짜 혁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혁명이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유럽의 군주국들로부터 침공 위험이 커지자 혁명 세력도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 그들은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바로 이때부터 아시냐는 채무 증서가 아닌 실질적인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세수가 없었던 프랑스 혁명 정부는 극심한 재장난에 시달렸다. 당연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 많은 아시냐를 찍어내는 것이 해결책처럼 보였다. 이 화폐가 교회의 토지를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 대중들을 교묘하게 속인 것이다. 탈레랑은 아시냐를 일반 화폐로 사용하는 걸 반대했지만 혁명은 이제 급진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들은 왕의 빚을 갚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이념 점쟁을 위한 자금 조달에 집중했다. 로베스피에르 같은 인물은 금리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탈레랑의 계획은 어긋나 버렸다. 이제 혁명의 지도자들은 국가 부채 관리보다는 새로운 지폐를 찍어내는 데 집중했다. 처음에는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던 아시냐는 결국 혁명 지도자들이 단두대에 오르지 않기 위해 무작정 찍어내는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인쇄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돈과 공포정치, 전쟁은 결코 경제에 좋지 않다. 1792년 말 혁명 중인 프랑스는 초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직전이었다. 혁명이 고조되어 위험할 정도로 과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탈레랑은 1793년 1월 국왕이 단두대에 오르기 직전 런던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나라가 치열한 내전에 빠져들면서 인플레이션은 월 12%에 이르렀고 1795년에는 월 80%까지 치솟았다. 표시가 있습니다. 앤드류 딕슨 화이트, 프랑스의 명목 화폐 인플레이션. 자코뱅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물가와 임금을 통제하려 했다. 언뜻 보면 말이 되는 얘기다. 하지만 비용이 치솟는 상황에서 농부가 제값도 못 받는데 왜 물건을 팔겠는가? 그렇게 하면 농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는 자기 기준에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암시장을 선택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물자는 정부나 통제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졌고 암시장이 번성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도입한 가격 상한제는 오히려 식량 부족을 초래했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끌어올렸다. 굶주린 만큼 혁명을 무너뜨리는 것도 없다. 이렇게 경제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혁명 정부는 1793년 9월 고기, 버터, 소금에 절인 생선, 맥주, 사과주, 석탄, 목재, 양초, 기름, 소금, 비누 등 39가지 생필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 제품들의 가격은 1790년 가격에서 3분의 1 이상을 넘을 수 없었고 임금은 1790년 수준에 50%까지만 인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곧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해진 가격은 사람들의 생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돈 문제는 다시 나라를 갈라놓았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프랑스를 공포정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가격 상한제 때문에 농민들은 손해를 피하려
농작물과 가축을 숨겼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자 물가는 더 오르기만 했다. 투기꾼들이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식량 부족 사태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재기를 고발하면 보상하는 정책을 폈고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은 단두대에 올렸다. 노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단두대를 움직인 건 정치라기보다는 가치없는 화폐와 식량난 그리고 서로를 고발하는 분위기였다. 브루타뉴와 방대에서 시작된 반란이 진압되는 동안 수천 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 노베스피에르가 1794년 7월에 처형되자 공포정치도 끝났지만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밀고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주기 위해 집회인 세기는 여전히 쉴 새 없이 돌아갔다. 1794년 말까지 발행된 아시냐 지폐는 60억 니브르에 달했고 1795년 7월에는 135억, 12월에는 235억, 그리고 1796년 2월에는 무려 400억 니브르까지 늘어났다. 일이 이렇게 된 맥락을 살펴보면 탈레랑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던 1789년 당시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은 약 60억 니브르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혁명정부는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지폐를 마구 찍어내고 있었다. 또 실제로 유통된 지폐의 양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는 위조 지폐가 대량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도소에서조차 교도관들이 인쇄장비를 밀반입해 죄수들에게 지폐 위조 작업을 시켰다고 한다. 아이쿠. 주표지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투테.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출간물,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파리 역사에 관한 일반 자료. 그래서 수년 후 바이마르 독일에서 그랬듯 이제 프랑스에서 지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돈이 죽으면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감이 붕괴된다. 돈의 속성 중 하나는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것이다. 돈이 제대로 기능할 때 사람들은 가격을 신뢰한다. 물건의 가격에는 가치, 희소성, 상대적 중요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 가격은 심리적인 기준점 역할도 한다. 이렇게 돈은 복잡한 정보를 숫자의 조합으로 압축해서 전달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중요한 돈이라는 버팀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 사회는 방향을 잃게 된다. 프랑스의 적국인 영국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여파를 두려워했던 영국의 지배층은 그 혁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이든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돈이라고 마다할 이유가 있었을까? 1793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공학자였던 윌리엄 플레이페어 가로 열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인데 참고로 그는 세계 최초의 경제 데이터를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가로 닫고 는 영국에서 대규모 위조 지폐 작전을 벌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당시 영국의 내무장관이던 헨리 던다스에게 이 계획을 제출했고 총리였던 윌리엄 피트 가로 열고 영국 최초의 부자 총리 중 아들인 소 피트이다. 가로 닫고 윌리엄 피트의 묵인 아래 프랑스 지폐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영국이 외국 화폐에 이런 비열한 수단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국은 1776년부터 1780년 사이에도 미국 독립혁명 세력이 사용하던 콘티넨털 화폐를 대량 위조해 미국에 유통시켰다. 플레이페어는 던다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혁명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폐를 공격하는 것이다. 사람의 피를 보는 것보다는 아시냐를 못쓰게 만드는 게 낫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브루스 버코위치 플레이페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은 영국의 비밀 요원의 실화. 탈레랑의 업적. 탈레랑은 런던에서 프랑스 화폐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영국의 분위기가 프랑스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국 측의 권유로 1794년에 미국 땅을 밟았다. 미국 혁명가 알렉산더 해밀턴의 처형인 안젤리카 처치가 써준 소개장 덕분이었다. 이후 해밀턴과 탈레랑은 절친이 되었고, 해밀턴은 탈레랑처럼 통화개혁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한다. 탈레랑은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들과 교류하면서 훗날 정치적 귀환에 큰 도움을 받는다. 그는 1797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권력을 잡기 직전 프랑스로 구미 환영하면서 또 이후 또다시 권력의 정점에 선다. 놀랍게도 이런 모든 일을 겪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주교 신분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연애와 혼의 자식들로 인해 결국 1802년 교황 비오 7세에 의해 변직당한다. 성직자 신분에서 벗어난 탈레랑은 이번에는 나폴레옹 정부의 외무장관이 된다. 이후 그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나폴레옹을 버리고 왕당파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편을 갈아탔다.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1830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기 동안 절름발이 악마라 불린 탈레랑은 루이 16세, 혁명 정부들 나폴레옹, 그리고 복권된 부르봉 왕가의 루이 18세와 루이 필리프까지 수많은 정권에서 요직을 맡으며 살아남았다. 생애 말년의 탈레랑은 1830년부터 1834년까지 영국 주재 프랑스 대사로 일했으며 프랑스와 유럽의 적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완충지대인 벨기에를 신생 독립국가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만든 지폐인 아시냐는 과도한 발행으로 결국 휴지 조각이 되긴 했지만 프랑스 혁명을 위한 재정적 발판을 제공했다. 만약 그가 교회 땅을 몰수해서 매각하지 않았다면 자코뱅파가 대중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탈레랑의 계획은 이전 시대의 존 로가 그랬던 것처럼 금과 은이라는 제약에서 프랑스 경제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만약 후대 혁명가들이 아시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이 지폐는 혁명 자금을 조달했을 뿐 아니라 권력 간의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한 기적 같은 수단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 및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나 대규모 체제 전환이 일어났다. 이들은 모두 탈레랑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권력이 다른 집단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국민의 돈을 지킬 것인가? 1990년대 구공산권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중앙은행은 새로 만든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달러나 다른 신뢰도 높은 외화를 빌렸다. 이렇게 대출받은 외화는 새로 만든 자국 화폐가 안착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이 나라들은 오랫동안 독일 마르크 가로열고 유로화 사용 이전 독일의 화폐 단위 가로 닫고 나 미국 달러를 병행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통화 시스템을 떠받치는 국제금융 구조가 갖춰진 상황에서도 체제를 전환한 나라들 중 상당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다시 한번 탈레랑이 화폐 개혁을 하던 시기를 생각해보자. 그에겐 외부 지원 세력이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옛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돈의주교 탈레랑의 초기 업적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혁명기의 미국판 탈레랑이라 할 수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 미국의 혁명가들 역시 거대한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 고민이었다. 하지만 알렉산더 해밀턴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이 문제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가 만들어낸 것은 바로 훗날 세계를 바꾸게 될 미국 달러였다. 아, 그렇군요. 달러가 이제 생겨나는군요. 다음 장이 돈과 미국 공화국입니다. 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달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술 한잔하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 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